자, 체인버스 중국. 체인버스의 중국 건축 정원론. 중국 정원에 대한 강조는 1750년대 내내 아주 깊이 각인되어서 1757년 윌리엄 체인버스의 중국 건물의 디자인이 출간되었을 때 정원을 설명하는 장절은 다른 장절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열성적 친중국 인사로 여겨졌을지라도 체인버스는 유행하는 패션에 냉담했다.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는 시노아즈리의 터무니없는 측면을 교정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자신이 중국에 가서 광동에서 화물 관리인으로 종사하면서 직접 획득한 지식을 근거로 활용했다. 몇몇 진정한 중국 디자인은 과도한 패션을 차감했을 것이다. 체인버스는 중국식 구조를 궁전이나 큰 공원에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는 이게 지금 정원을 배우러 중국까지 간 거예요. 에? 물론 또 유럽의 많은 제후들이나 왕들은 체인버스가 중국을 가서 이걸 정원을 배워왔잖아요. 체인버스한테 유학을 보낼, 영국 궁전으로 유학을 보낼 이럴 정도로 큰 흐름들이 정원 운동에 관련해서 형성되고 있었다. 얼마나 이걸 하고 싶었으면 여기까지 왕의 특명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영국 왕의 특명으로. 자. 나는 중국식 탁월성을 과장하는 사람들에 끼이고 싶은 것과 거리가 멀다. 나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들과 비교해서만 위대하거나 지혜롭다고 간주하고 이들을 세계의 이 지역의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과 경쟁시킬 어떤 의도도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분명하고 아주 유일무이한 종족으로서 중국을 너무 찬양하면 너무 찬양주의로 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한자를 까는 거야. 그 위치에 의해 모든 문명화된 나라들과 분리된 지역의 주민들로서 우리의 주목을 요구할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들은 본보기에 도움 없이 그들의 자신의 방식을 만들었고 그 자신의 예술을 고안했기 때문이다. 체인버스는 중국 정원을 아주 높이 찬양했고 이 책 정원 부분은 중국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중국 건물 디자인에서 체인버스는 중국 정원의 풍경 유형을 유락 풍경, 으스스한 풍경, 마법적 풍경으로 흥분했다. 중국인들이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유럽적 농장에서처럼 가로나 넓은 보도를 만나는 일은 드무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은 다 소민들의 민족이거나 태어민들의 민족이에요. 태어민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는 없어요. 태어민이 제일 많은 나라는 영국이야. 인구의 반절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소양인이거든요. 태어민들은 걷기 좋아하죠. 뒤지게 잘 걸어. 독일 놈들은 거의 7, 80%가 소민이라 독일 병정이란 말 들었죠. 엄청 잘 걸어. 일본인도 그러고. 소양인들은 안 걸어 다녀.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안 걸어 다닌다. 몸도 잘 안 씻어. 세느강에는 일체 비눗물 공해가 없다. 안 씻으니까. 근데 독일 놈들은 엄청 씻어야 일본 놈들하고 나인강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나인강 하구는 요만한 어패류 하나도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고 그 파도를 자꾸 치면 이게 비눗물이 많으니까 거품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작은 섬들이 있는데 라인강 하구에 그 거품이 거기에 붙어. 그러면 또 햇빛이 말려요. 또 거품을 또 붙여. 그러면 또 말려. 그래갖고 섬이 안 보여버려. 그 비눗물 거품에 가려가지고. 근데 세네강 하구는 깨끗해. 목을 갖는 민족들. 네? 독일 놈들 그림 그리는 놈 아무도 없어. 클레 하나 정도. 모든 화가는 이탈리아라 프랑스 화가들이야. 네? 노래 부르는 거 전부 샹송 아니면 칸소네가 잘 부르고. 독일 놈들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뭐 작곡이나 하고 연주나 하지 노래 부르는 거 없어요. 서양인들은 시끄럽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크고 잘 부르지 노래를. 뭐 음감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목소리가 커야 그 무슨 소락대기를 질르지. 그 걷기 싫어한다고 나오잖아 벌써 중국인들은. 이유는 극동에서 소양인이 제일 많은 나라야. 소양인이 많은 나라는 성질이 급한 놈들이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는 걸 좋아해서 혁명을 잘해요.
미국 놈들 혁명 잘하죠. 2번이나 지금 200년 사이에 2번이나 뒤집어 엎었으니까. 에? 그냥 그 뒤집어 엎는 거 혁명 왕조들이 짧아. 그 150년? 200년이면 중국은 오래 가는 거예요. 혁명을 이렇게 많이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나 반정론은 아주 가르치는 정부 관리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야 교과서. 혁명을 가르치는 나라가 있어? 공산당 국가 빼고. 그런 민족이었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그림값이 막 지금 매체값이고 지금 현재 과장이 엄청 심하고 뭐 수염이 구만리 장천이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화가들 많고 시인들 많고 혁명자라고 소양인들은 음식 잘 만들어요. 미국 음식, 중국 음식, 프랑스, 이탈리아 음식, 스페인 음식 이 5개 국가 음식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응? 전 세계 패밀리 레스토랑 전부 미국 음식들이야. 안 그래요? 맥도날드 미국 가잖아.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요. 웬디인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는데 좀 비싸요. 아주 맛있죠. 근데 우리 맥도날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없어지고 있어. 우리 동네도 없어졌어요. 하나 가까운 데 있어요. 2개 다 없어졌어 지금. 시키면 못 먹겠더라고. 안 갖다 준대. 김밥을 어린이들이 먹으니까 김밥이 전투력이 대단해요. 완전히 맥도날드 다 망했고 피자헛 다 망했고 어? 맥도날드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야. 코카콜라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고. 칠성사에다가 이 청량음료의 70%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코카콜라가 끼어들어. 거기다가 또 펩시가 코카콜라 특허를 받아서 하다가 서로 쌈 나가지고 거기도 콜라 만들잖아. 미국의 컴퓨터가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고. 아래 한글이 잘 버티고 있죠. 전 세계는 미국이 다 점령했어요. 독일이고 프랑스고 뭐 러시아나 이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인텔이 다 인텔사가 먹었다고. 한국만 우리 한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또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이쪽에서 개선하면 지들도 계속 개선해서. 근데 그 어디서 쓰지? 그 한글 프로그램 인텔 거? 마이크로소프트 거? 외국 업체가 한글 때릴 때? 쓰라고 그래요. 아무튼 청량 음료가 뭐고 다 우리나라 것이 그대로 승리를 하고 있다. 희한한 나라죠. 자. 전 뜰악은 다양한 풍경들로 펼쳐져 있고 당신은 덤블스프에 의해 끊긴 샛길들을 탐지해냄으로써 다른 시각 포인트에 이르렀는데 이 시각 포인트는 제각기 묘기마당, 건물 또는 모종의 다른 대상에 의해 표시된다. 중국 정원의 완벽성은 이 풍경들의 수와 미의 다양성에 있다. 중국 원예사들은 유럽 화가처럼 자연으로부터 가장 상쾌한 대상들을 수집하고 이 대상들을 제각기 가장 이롭게 보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멋있는 전체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결합하려고 애쓴다. 중국 예술가들은 3가지 다른 풍경 종류를 구분하는데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 유락의 풍경, 전율적 풍경, 마법적 풍경이라는 명칭들을 부여한다. 마법적 풍경은 대체로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답하고 이 풍경에서 그들은 놀람을 자극하기 위해 몇몇 인공기술을 활용한다. 종종 그들은 급류, 여울, 땅 밑으로의 통로, 당황해서 그것이 어디서 생겨나는지를 몰라 할 심참자의 귀를 때리는 요란한 소음을 만든다. 그들은 이 풍경 속으로 온갖 특별한 나무, 풀, 화초를 도입하고 인공적이고 복잡한 메아리를 만들고 상이한 종류의 괴물 조류와 동물들을 풀어놓는다. 전율적 풍경과 유락의 풍경의 장치들은 이런 마법적 풍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율의 풍경에서 그들은 무너질 듯한 암석, 어두운 동물, 모든 측면으로부터 산을 물고 내려오는 듯한 폭포를 도입한다.
나무들은 못생기고 외양상 폭풍의 폭력에 산산조각난 모양이다. 어떤 나무들은 쓰러져 넘어지고 여울의 흐름을 가로막고 성난물에 의해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무들은 번개의 힘에 박살나고 폭파된 것처럼 보인다. 어떤 건물들은 폐허이고 다른 건물들은 불에 반쯤 탄 상태다. 산중에 흩어져 있는 몇몇 초라한 오두막은 즉각 주민들의 존재와 가엾음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이 풍경들은 일반적으로 유락의 풍경이 이어받는다. 중국 예술가들은 대비가 정신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가하는지를 알고서 항상 갑작스러운 전이 및 형태, 색상, 음영의 현저한 대립을 실행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신을 제한된 조망으로부터 광범한 시야로, 전율의 대상으로부터 유락의 풍경으로, 강과 호수로부터 들판, 언덕, 산림으로 인도한다. 그들은 어둡고 암울한 색깔에 찬연한 색깔을 대립시키고 복잡한 형태에 단순한 형태를 대립시킨다. 분별 있는 배열에 의해 구성을 부분들에서 판명하게, 동시에 전체에서 현저하게 만드는 식으로 빛과 응달의 상이한 양을 배분한다. 전율적 풍경, 유형은 유럽의 소생한 고딕 양식에 부합되고, 유락의 풍경, 유형은 영국에 서서히 발전해온 자연주의적 정원 모델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 풍경이 상당히 다른 정원인 거예요. 사실 하나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쪼개서 남들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정원이 이제 전 유럽으로, 영국의 이 정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많이 가져가고, 이 프랑스에서도 가져가고, 이 조경수를. 자. 시누아지리 건물의 확산. 1750년 후반에는 중국풍의 예술 운동이 영국과 대륙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독일 칼셀의 빌헤름스회의 정원은 중국 마을을 설치하고 젖자는 무어 여자들을 고용해서 아름답게 꾸며졌다. 미술품 수집가들은 그들의 중국 왜 무어 여자들을 데려다 놨냐? 중국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체물로 무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조금 시커먹어 그러니까. 자. 중국풍 거실을 즐겼다. 동방 스타일의 고블랭 직물이 대저택에 나타났고, 귀족들은 용과 연꽃으로 장식된 금박된 치펜데일식 침대에 누워 작은 중국 소년의 시중을 받으며 아침 초콜릿이나 차를 마셨다. 자, 옆에 오른쪽에 빌헬름스회 정원의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건물이 있는 부분을 찍어놔서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더 뒤로 가가지고 건물은 작게 나와야 돼요. 빡 들이대놓고 지금 찍어놔서 그런데, 이게 그 정원의 전 모습이 안 나와 있는 거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잔존하는 거다. 자. 초상화가 또 뒤에 이제 가면 뭐 미리 본다면 275페이지 보면 그 아는 사람이 있죠. 거기 서 있죠. 이게 뮌헨에 있는 그 앵글리셔 가르텐 영국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에 있는 중국 목조 탑에 100% 목조야. 뒤에 넘겨보면 그 안쪽에서 내가 찍었어요. 이게 불나면 아마 한 30분 내에 싹 타버릴 거야. 이게 이제 대륙으로 번져가는 영국 정원들의 이제 흐름, 조류예요. 자. 초상화가 레이놀즈는 도르세 공장의 시동 황셔팅을 2번이나 그렸다. 이 흐름에 반발하는 풍자가들은 혈기와 힘을 약화시키는 중국풍 유행이 남자 드레싱룸을 만들어내 씩씩한 운동선수들을 외모에 신경 쓰는 남자로 둔갑시켰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영국 육군사령관 컴벨랜드 공작은 첼시 도자기가 제조되는 공장의 지분 소유자로서 그 판매를 열성적으로 장려했다. 그는 민족궁 옆 오두막과 가까운 곳에 중국식 섬을 동양식 스타일의 집과 교량으로 꾸몄다. 심지어 그는 중국식 요트의 가장자리를 용과 등불로 꾸미고 이 요트로 왕족들을 초청해 즐기게 했다. 시누아즈리의 유행이 활기를 더하고 과도해지자 헬레니즘을 옹호하는 고전주의적 비평가들은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누아즈리 풍조는 제압할 수가 없었다.
중국 디자인을 연구한 서적들은 수가 줄어들었어도 1760년에서 1770년대까지도 꾸준히 출간되었다. 찻집들은 여기저기 영국 풍경을 수놓은 듯 변화시켰고 중국식 가구는 18세기가 다하도록 상종가를 쳤고 공원은 1760년대 이후에도 중국풍 취향을 간직했다. 앞서 한번 나왔지만 찻집이 티하우스가 아니라 차이나하우스라고 그랬죠. 차이나를 소문자로 쓰면 도자기라는 뜻도 되고 차라는 뜻도 됐어요. 그러니까 차이나하우스 그러면 도자기 집으로 알면 안 되고 찻집. 티하우스로 바뀐 건 나중에 한참 뒷일이고. 공원에 중국 사원이 건설되고 중국식 철책이 세워졌다. 공원 필드로 중국식 철책이 세워졌고 공원에 흐르는 시내는 중국 아치교로 가로질러졌다. 1760년대에는 이른바 매너가레스가 목도되었다. 매너가레스는 다락층에 중국 가구와 똑같은 가구들로 설비된 과도하게 익살맞고 예쁜 중국식 침실과 드레스룸을 가리킨다. 이거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이거 하나씩 가지려고, 매너가레스를 가지려고 아주 발광하던 시대가 있었다. 침대는 중국식으로 7피트 나비에 6피트 길이의 비상한 사이즈의 대형 침대였다. 18세기 중반 영국에 나타난 많은 중국식 침실들 중 하나인 이 매너가레스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풍요로움으로 사람을 다곡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주 많은 수의 가구와 함께 살아남은 소수의 중국식 침실들이 다행스럽게 오늘날도 잔존한다. 실로 수많은 잔존 가구들과 중국 취향에 대한 풍자적 언급들은 둘 다 합쳐져서 1750년대 영국에서 시누아즈리가 어떤 다른 시대에도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도달하지 못한 고도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평가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시누아즈리는 술잔으로부터 서책 제본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가구, 모든 종류의 장식에 적용되었다. 중국식 침실과 드레스룸은 수입된 중국 벽지나 시누아즈리 벽지로 도배되었다. 이 시기에 영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벽지 중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은 각 조각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이국적 새들과 키 큰 나무, 그리고 지그재그 울타리, 작은 집, 일단의 중국 사람 등이 전면에 그려져 있는 벽지였다. 그리고 건물들과 시골집들이 여기저기 자유롭고 다양하게 널려있는 산악 조망의 풍경이 그려져 벽지도 수요가 있었다. 영국 책색공들은 이 벽지 그림들을 아주 솜씨 좋게 모방해서 시누아즈리 벽지라기보다 짝퉁 중국 벽지를 재현했다. 그러니까 중국 벽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벽지인데도 중국식으로 중국 사람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미얀마에서 중고품 버스들을 이제 사들여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들여서 그걸 이제 색칠해서 운영하는가 보더라고. 근데 한국 것은 색을 안 칠하고 그냥 한국말 써져 있는 대로 운영하고 일본 것은 다시 색을 싹 칠해갖고 한국말을 다 써놔갖고 한국 거라고 하는 식이야 이게. 웃긴 거죠. 이게 보증수표처럼 한글이 통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사람 나와야 중국 벽지듯이 이 짝퉁을 만들어 놓고 완전 진짜 중국 벽지인 것처럼 하려면 중국인 모습이 등장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한국서 들어온 중고품이라는 걸 가짜라도 변화시키려면 한글이 써져서 뭐 서울대 수색 이렇게 써놓고 아니 진짜로 내가 봤어요. 또 하나는 김포에서 어디 가는 거더만. 그리고 막 중간중간 써놓고 한글들을 거의 다 안다던데 말은 못해도 읽을 줄 알고 BTS 따라서 막 배우고 그냥 따라서 배운 것은 알고 그 나머지는 또 모르고. 네? 자 건축 정원 시누아즈리의 대표작 큐 가든. 이 시기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체인버스의 큐 가든의 시설 개량이다. 체인버스는 웨일즈공 미망인 오거스타의 후원을 얻어 큐 가든의 대지를 조경할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 건물의 디자인에서 설계된 몇몇 계획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모스크바, 로마 개선문, 여러 채의 작은 서원들과 같은 다양한 건물들을 따라 공자의 삶을 그린 패널과 그 유명한 10층
파고다로 꾸며진 부속 건물을 세웠다. 이후 이 파고다는 유럽 전역에서 복제되었다. 그는 이 큐 가든의 성공을 바탕으로 초기의 정원 이론을 다듬어 동반 원예론을 썼다. 아까 그런 벽지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든 짝퉁 도자기에 중국인들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그 맛을 못 느끼듯이 정원이 만들어지면 공자사당을 지었는데 공자사당이란 말을 모르잖아요. 걔네들이 이게 더 하우스 오브 콩푸시우스, 공자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번역할 때는 우리가 공자사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모르고 그냥 공자의 집이라고. 공자사당을 세워야 이게 정원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딱 등장하셔서 그래서 수염 길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전의 중국 건물 디자인과의 이론적 차이는 중도 개념의 결여였다. 체인버스의 이론은 중국 정원과 영국 정원의 비대칭이 아주 많이 공통된 것으로 보이던 1750년대의 비판 공세로부터 안전했다. 그러나 1770년 무렵 대중의 취향이 변하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체인버스는 자연주의 조경원해론을 공격했다. 그는 예술의 보완적 손길이 지나치게 결여된이 아니라 결여된. 결여된 지나치게 아무데나 그 뭐라고 하지? 강세를 넣으면 안 돼. 아무리 군인이지만 자연적 결여된, 부드럽게 결여된 정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중국 정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식목과 지형의 능란한 활용과 초점에 대한 집중에 의해 어떻게 일관성이 달성되는지를 증명했다. 체인버스는 자기의 원해론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무시했다. 그는 자기 이론을 방어하지 않고 단지 공격자들을 왕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릇된 애국자들로 비난했다. 갑론을박 속에서도 동방원해론의 초파는 다 팔려나갔다. 그리고 비평가의 공격은 무뎌졌고 심지어 변호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노아즈리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종말을 고했다. 자, 이게 큐 가든 사방 80리를 내다볼 수 있는 파고다예요. 중국에는 이런 게 많은데 여기 진짜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파고다죠. 재밌잖아요. 이게 영국의 한복판에 딱 있다는 게 큐 가든이. 저 위에 중국식 큐 가든의 파고다라고 되어 있죠. 자, 프랑스에서도 이 앵글로 마니아를 수용할 큰 사상 문화적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데카르트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시작되었다. 이 변화는 중국풍의 로코코 예술에서 시작되어 문화의 권태를 거쳐 루소가 대변한 극단적 자연동경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데카르트의 수학적 방법을 손에 잡히는 인간적 현상들의 관찰로 대체하려는 볼테르와 철학자 겸 수학자 모페르튀의 작업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자, 손에 잡히는 인간적 형상들을 관찰로 대체한다 이 말은 데카르트의 그런 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그런 인식론을 경험주의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러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계몽주의란, 유럽에서 계몽주의란 그런 스콜라 철학적인 합리주의나 데카르트적인 합리주의를 걷어내버리고 경험적이고 감성주의적인 것이 승리했을 때 계몽주의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연결시키는 건 그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데 철학사에 많이 그렇게 연결돼 있어.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합리주의를 몰락시키고 분쇄하고 타파하고 등장하는 게 경험주의다. 경험주의의 비조는 베이컨이고, 베이컨은 중국의 경험과학과 경험적 과학과 기술을 본따서 자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게 베이컨 자체가 그 경험론의 비조는 그 사람의 철학과 경험 철학과 더불어 중국산이라고. 중국산. 거기서 가장 유명한 태제가 베이컨의 신기관이라는 게 방법론이죠. 기관 이런 말이 이제 도구라는 뜻인데 연구하는 도구, 방법. 경험론 방법이냐 합리적 방법이냐 그렇게 나눠지죠. 거기서 가장 유명한 태제가 천재가 필요 없고
방법을 제대로 한 수없는 경험 자료, 관찰 자료의 집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천재들은 앉아서 머리만 쓰고 머리만 굴리지 그러다가 엉뚱한 걸 자꾸 지어내고 플라톤처럼 공산주의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고, 공산주의 지금 해봤지만 다 망해버리잖아.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어떤 이론이든 다 오류라고 봤어요. 근데 중국은 무지막지한 경험 자료가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연구만 하더라도 실록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실력도 고려 실력도 있고 조선 왕조 실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조선 왕조 실력 500년 동안 썼어요. 그거 말고도 자료는 엄청 많죠. 그걸 기록하는 자료 2400여 번의 일식이 있고 뭐 월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3000년 가까이 그런 천문 관측을 통해서 기록된 중국의 기록에는 4번을 빼놓고는 지금 현대과학으로 검증해 보면 4번을 빼놓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대.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식 월식이 뭐 있었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어떤 주기를 알 수 있고 이런 때 이게 헨리 해석이 나타났다. 72년 뒤에 또 나타났어. 근데 또 72년에 또 나타났어. 아, 헨리 해석의 주기가 72년이구나. 기록 없이는 이건 도출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머리를 짜서 도출하나? 절대 안 되는 거야. 응? 이게 천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적된 경험 관찰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론이 좋으면 방법이나 또는 도구가 훌륭하면 천재와 둔재와 범재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화가 보고 동그라미 그리려면 보통 사람보다 잘 그리겠죠. 그것도 그림을 그리는 타고난 솔거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못 그리겠죠. 쪼글쪼글 그리겠지. 근데 컴퍼스를 둘 다 주고 그리라면 둘이 똑같이 그린다 이거야. 컴퍼스라는 도구가 올바른 도구가 있으면 그 결과물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응? 베이컨이. 그러니까 나의 이 방법이, 경험론 방법이 컴퍼스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방법을 따르면 천재와 둔재는 실력이 같아진다. 응? 그러니까 온고이 지신, 옛것, 경험된 것, 과거 지나간 경험을 온자는 데운다는 뜻이니까 데우고 또 데우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 한 번 경험해서는 몰라요. 2번, 3번, 4번, 5번 경험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그 인과관계를 알게 되죠. 반복한다, 되풀이한다는 소리야. 되풀이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경험하는 건데, 경험과 감각적 지각은 다른 거라고 그랬죠. 감각적 지각은 1회로 끝나도 감각적 지각이지만 경험은 누적된 감각적 지각만을 경험이라고 그래요. 여러 번 지각을 해야 돼. 그래야 경험이라고 그래요. 익스피리언스 영어로. 그러니까 5번, 6번, 7번 보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질 수가 있구나. 바람과 나뭇잎이 추락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알게 된 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거예요. 학이 시습지을 때 학은 경험으로 경험하고 또 때맞춰 습은 반복아니라고 되풀이아니라고 해야 돼요. 네? 다른 뜻으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시대의 습자는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의미에서의 학습의 습자가 아니라 그런 되풀이해서 익힌다는 의미였어요. 예? 또 버릇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시습지에 2개 합쳐서 학습이 된 건데 반복을 해서 아까 5번 반복하니까 진리가 새로운 진리를 얻고 또 그 나무의 그런 태양과의 관계를 알 수 있듯이 그 진리를 알게 돼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돼서 이 역시 기쁘지 희열이 아닌가라고 한 것이지 알고 싶은 진리를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충족되면 늘 희열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지 그냥 주의나 성균관대에서 해석하듯이 배우고 또 배우면
이 역시 기쁘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이 역시 스트레스 아닌가. 그래야 딱 맞은 거예요. 응? 만약에 진짜 스승한테 배우는 거라면. 응? 이거 배운 걸 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 응? 스트레스 많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한 번의 경험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두 번도 위험한 거야. 많은 경험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경험도 그것만으로 진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또 지성의 작용이 부차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응? 어떤 작용이 필요하냐? 서술 한다고 그러죠. 수리부작이라고 할 때 술은 인간의 머리로 하는 거예요. 서술은. 서술의 서자는 순서 서자야. 순서대로 체계화하는 것을 술이라고 그러는데 부작, 나는 지어내지 않았다는 소리는 머리에서 짜내거나 작화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본 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삶으로 논리, 삶으로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소리야. 응? 그래야 경험론이고 수를 했기 때문에 수러지 않은 거는 다르죠. 비판적 경험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자의 경험론은 비판적 경험론이다. 자기 눈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본 것만 진리로 알고 안 본 건 우습게 알고 인간이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못 듣는 게 얼마나 많고 너무 커도 못 봐요. 너무 작아도 못 봐. 그러면 지가 안 봤으니까 없다고 막 우길 거야? 또 지가 본 것이 다도 아니에요. 응?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백장미를 봐도 하나만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백장미도 보고 더한 백장미도 보고 빨간 장미도 보고 여러 가지 장미를 봐야 컴패리즌 속에서 최초의 비교 인식이 발생하니까 그때서 백장미가 뭔지를 여러 개의 장미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식의 발생은. 그러니까 여러 번 지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경험이란 단 한 번 지각하는 거가 다르다고 내가 그랬죠. 반복해서 누적된 지각만이 경험이다. 응? 그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님이나 똑같아.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다문다견.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들어라. 그 한마디로 어떻게 줄였냐? 박학. 널리 경험하라. 응? 박학 신문. 그렇죠? 신문은 실험을 하는 소리예요. 실험. 엑스퍼리먼트. 딱 정해진 테마를 놓고 실제로 그런지를 면밀히 관측하라는 소리예요. 응? 박학은 널리 그냥 경험하는 거고 신문은 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신사명변. 신사명변은 다 머리의 작용이야. 아까 술에 해당되는 거야. 신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소리야. 너무 과잉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명변. 아까 비교해서 분류시켜주는 거. 여기 엉뚱한 데로 갔는데 또 읽읍시다. 볼테르는 지난 세대의 형이사학적 관념들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별들과 비교했다. 인간의 마음은 이전 세기의 별 같은 비행으로부터 우리의 심장의 비밀로 복귀했다. 이른바 영혼의 경험적 자연학. 이 그 시대의 유행어였다. 중년 가든의 유럽적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내가 하는 말도 아니고 라이바인이 하는 말인데 경험론이 경험주의 시대의 인식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러니까 뭐 합리주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볼테르는 프랑스에서 역할이 있었느냐? 데카르트가 지배하는 그 학계, 철학계를 영국으로부터 영국 철학인 존 로크와 뉴턴을 소개해가지고 프랑스를 전부 경험주의화 시켰어요. 볼테르가. 초장에는 저항이 많아서 영국 마니아라고, 영국광이라고 많이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오르니까 그쪽으로 다 흘러갔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응? 영국 대사가 아니라 영국 부대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영국 대사를 따라서 영국에 파견되는데 네덜란드 항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차를 타고 파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덜란드 항구에 갔더니 1750년대 정도 되는 거예요. 존 노코는 1704년에 죽었으니까 한참 전이지. 50년 전에 죽었고, 경험론이 볼테르의 합격한 역할로 프랑스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서 데이비드 휴메의 책도 1931년, 2년 이렇게 나온 책도 1731년이 이미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익히고 있었어요. 근데 휴먼 전혀 몰랐어. 근데 이 배가 항구에 가까이 가는데 자꾸 무슨 그 연호 소리가 나는 거야. 뭐 만세. 그럼 자기는 당연히 우리 대사님 만세 모시고 가는 대사.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데이비드 휴먼 만세야. 이미 프랑스에서 데이비드 휴먼이 이 대사를 모시고 부대사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파리에서 필로소프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때로 몰려와 갖고 휴먼을 지달리고 있는 거야. 이 다 경험론자들이지, 얘네들이 이제. 데카르트는 저리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 칸트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 경험주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놈이 칸트예요. 데카르트 철학을 다시 신장 개업해. 데카르트는 중세 스콜라 철학을 신장 개업한 자거든. 근데 몰락해 버렸잖아, 이 계몽주의 시대에. 다시 신장 개업을 하는 자가 칸트라고. 근데 철학사는 뭐라고 정리했냐?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종합했다고. 개떡이나 종합하기는. 신장 개업했다니까. 그 경험론적인 걸 좀 쓰는 척 하다가 나중에 싹 없애버려. 응? 다 없애버려. 경험도 다 오성화해버리고, 오성은 이성화하고, 응? 이성은 이념화해버리고. 그리고 정확한 그 사람의 인식론이 그렇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오성으로 이 자연에다가 주입해가지고 빵틀을 찍어내듯이, 국화빵 찍어내듯이 재료만 자연에서 오는 거고, 국화빵을 딱 찍어내면 국화빵이다라고 인식하는 거고, 붕어빵 찍어내면 붕어빵이고, 여기서 인간은 오성의 12개 범주가, 여기 잉어 찍어내면 잉어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설이라고 그랬죠. 인식을 구성하는 거야. 뭐가? 인간의 12개의 범주로. 응? 그러면 무슨 소리가? 자연을 그대로 인식하는 수리부작이 아니라 그냥 작화하는 거지. 자연을 고문해가지고. 자연을 정복하는 이론이고, 자연 비슷한 자들을 정복하는 이론이야. 응? 자연 비슷한 게 뭐야? 전 세계에 자기들의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 비기독교 종족이나 민족은 다 자연스러운 것들이야. 다 정복해도 상관이 없어. 칸트 이론으로 제국주의가 준비가 된다. 제국주의적 이론과 세계관이 준비가 되는 거야. 칸트 이론으로. 칸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칸트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다 제국주의자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식론 안에 엄청난 자연 침략적인 요소를 보면 자연 그 자리에다가 자연적인 인간을 놓으면 인간까지 다 점령하는 거예요. 라이프치히가 뭐라고 그랬어? 철학자는 합리주의적 인식을 하고 일반 백성은 경험주의적 인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험주의 인식은 진리의 그림자고 합리적 인식을 해야 참 진리를 얻는다. 참 진리를 얻는 자가 진리의 그림자만 보는 자들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철인치자론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식이고 우리는 합리적 인식이니까 자연스러운 인식을 하는 백성을 지배하고 그러한 민족을 지배하고 그러한 자연을 지배하는 거야. 칸트 인식론 안에서는. 응? 근데 칸트를 그렇게 가르치고 무슨 고등학교 때도 막 윤리 시간에 칸트를 가르쳐갖고 뭐 딸딸딸딸 외갖고 뜻도 모르면서 막 그 서울대 들어가려고 이러고 이 사기를 당한 그 역사를 생각하면 어? 그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내 머리로 할 때까지 세월이 좀 걸렸고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을 다 죽여버려.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있고 이성 안에 신도 살려면 이성 안으로 들어와요. 이성은 한계 내에서의 신의 개념이라는 칸트의 그런 논고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버리는지 알아요?
아니 신이라는 건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야지 신이지. 그 이성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그 대신에 신을 죽여버린 뒤에 신은 죽었다고 그래버리죠. 신이 죽었다는 말은 해겔 정신현상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근데 거기는 데어 고트 이스트 캐시토로벤, 신은 되져버렸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니체는 저기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죽어 있더라 이거야. 데어 고트 이스트 토트, 더 갓 이스 데드야.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견디느냐? 뭐 견딜 것도 없어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이성은, 소피아는, 지혜는 신적인 부분과 공통된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신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감성이 있어가지고 방해물이 있어. 신은 방해물이 없어. 그냥 순수 이성 자체고, 인간은 그 이성 더하기 감성이 있어갖고, 감성 또는 감정적 욕망에 막 방해를 많이 받는 존재야. 그런데 이성을 최고로 치면 감정을 극복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은 신과 같은 부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신격화해버려. 그래서 이성이 실현된 법, 이성법, 이성이 실현된 이성국가, 해결에 이르게 되면 국가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실현된 법률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페어넘부터 슈타트가 되는 이성국가. 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Der Staat ist 국가란 Der Gang des Gottes auf der Erde. 신의 지상에서의 행정이야. 신이 지상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 그게 국가야. 그리고 그 국가에서 그 국가만 장악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공산주의도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들이 국가를 장악해버려. 국가에서 명령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그 세계관 속에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 저항한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성이 신이 돼버리고, 이성으로부터 나온 국가에 어떻게 저항해요? 신한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사람이 가서 딱 앉은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게 신이 만들어준 우리 본성에 따라 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들이 신이 돼버렸으니까 앞으로 도덕 본성이 아니라 도덕 본성도 제정한다고 그래. 도덕 제정론. 도덕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제정하는 거야. 앞으로 아리안족의 품성에 따라 애들을 막 강제로 교육시키고 따르지 못하는 놈은 우생학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딱 정권을 잡고 나서는 사회주의적 인간상, 공산주의적 도덕을 막 가르쳐요. 해봤자 콜렉티비즘인데, 집단주의. 둘만 있어도 밥 먹으러 갈 때도 둘이 발 맞춰 가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성에 의해서만 이 사회를 운영하고, 그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고, 너희들은 앞으로는 동정심만 갖고 살고 이기심은 없어야 되고, 이기심을 부리면 다 아오지 탄광이고, 막 인간을 도덕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응? 대단히 위험한 반인권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사회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다 실패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포착하면 인간은 30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이 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만 년의 진화 과정을, 역사 시대가 7,000년도 안 되는데 그 한 20, 30년 공산주의 독재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겠어요? 되먹지 않은 소리지? 응? 바꿀 수 있어? 물론? 우리의 역사 시간 내에서는 30만 년이랑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근데 우리 유전자는 2만 5천에서 3만 년은 그래도 같은 것을 반복해야만 유전자로 침착을 해요. 그러기 전에 그걸 어거지로 바꾸면 인간이 파괴돼 버린다고. 에? 인간 보고 동정심을 버리라고 막 하거나 이기심을 버리라고 막 하거나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동정심만 있고 이기심이 없다. 그러면 다 동정심만 갖고 있어. 누가 누구를 도와주면
동정심을 받을 당연히 동정심이 하나도 고마워지도 않아요. 도와주는 의미도 없어. 근데 동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어. 그러면 자기가 아까운 것도 알잖아. 자기가 자기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누가 나를 도와줬어. 제가 착한 애구나. 동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휘하는 동정심에 대한 나의 반사광, 즉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무슨 동정심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고난 게. 대가 없이 발휘되는 게 동정심이거든요. 그 대가 없는 동정심을 어떻게 인간이 갖췄는가는 또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는 별도 문제지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뭐 어떤 정신적 지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에 아무 기여를 못하고 평생 얻어먹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80만 명이 넘어요. 한 나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나치식으로 생각하면 싹 죽여버리고 그 소모된 많은 물자를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는 우리 인간도 파괴돼 버린다고. 그게 우리의 많은 그걸 가져가더라도 없어지고 소모시키더라도 그들과 같이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 동정심이라는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같이 가면서 걔와 이익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정을 나누는 거라고. 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기들은 뭘 하길래 매일 다 부모 거 뺏어가는데? 하나하나 애기가 뭐 주는 거 있어? 딱 그 사랑스러운 거 주는 거 있지. 4살까지 하면 다 효도 끝나버린다잖아. 예쁘게 보이면 끝나버리는 거야. 4년간. 그 이상 효도를 바라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정든 아무리 지진하지만 부모와 자식이나 또는 가족끼리는 정들어 있고 다 이제 관련자들은 다 정들어 있는데 그걸 용도가 없다고 그 나치 영화 한번 보세요. 그걸 강제로 탈취에다가 다 제거해버리는 조금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치 시대에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크로포트건이 들고 있는 자연을 관찰해 나온 건데 새가 같은 종류 새인데 한 둥우리에서 다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한 놈은 봉사로 태어났어.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날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해요. 근데 이 한두 마리가 남아가지고 저도 먹고 다니고 벌레 잡아먹고 끊임없이 잡아다가 지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다 주는 거예요. 어느 데까지? 죽을 때까지.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물어다 줘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우리한테 공리주의적으로 의미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제거해버린다? 우생학적으로? 히틀러식으로? 그러면 그 새만 또 못 온 거예요. 그 미물만 또. 새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새인 거지. 인간이 그들과 더불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더불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위험도 너무 많은 현대 사회 속에 살면서 장애인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처럼 북한은 일단 평양에서 장애인이 되면 장애 판정을 받으면 싹 수거해버려요. 수거해서 평양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다 장애인 마을에 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 아름다운 평양 도로에 장애인들이 쩔렁거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이게 노동을 기본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을 공리주의적으로만 보는 거죠. 공적을 내냐 안 내냐, 노동 성과를 내냐 안 내냐만 보는 거야. 그게 이제 한자로 공짜야. 근데 장애인은 못 하잖아. 하나도 못 하거나 조금밖에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눈에는 노동을 못 하는 자니까 먹지도 말라는 식으로 갖다 가둬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그러니까
서양의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린이들도 못하고 노인들도 못하고 아픈 사람도 못하고 장애인도 못하고 못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고. 노동을 기준으로 인간을 보면 맨 쓸모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까 장애인들은 당연히 제거돼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라고. 예? 쓸모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러지. 경제가 우리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 뭐 하면 전부 대가 받아야 된가? 안 받고 노는 거지. 박근혜 몰아낼 때 뭐 강원 가서 엄청나게 데모하더만. 누가 월급 나눠줬어 거기서? 엄청나게 시간 버리고 가고, 그것도 거기까지 가서 있으려면 또 한참 쫙 어디 광양에서도 올라온 사람도 있고, 무지하게 멀리 시골에서 막 트랙터 몰고 올라와갖고 서울 시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 외곽에다 받쳐놓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고, 쫙 일산서 온 사람들 있고, 온갖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월급 줬냐고 그런 거. 노동을 중심으로 보면 노동이 중요한 거지만은 노동만 중요하다. 인간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노동하지 않는 장애인을 제거해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라.